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을 울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설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강렬한 액션과 깊이 있는 드라마가 어우러진 세계로 초대하려 합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그리고 정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인물들의 서사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전개 속에서 여러분은 각 인물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탐험하며 그들의 고뇌와 성장을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깊은 여운과 함께 따뜻한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붉은 노을이 도시의 빌딩 숲을 물들이던 늦은 오후. 김민주는 익숙한 동작으로 편의점 앞을 쓸고 있었다. 낡고 색이 바랜 녹색 조끼 위에 XX 편의점 안전 지킴이라는 문구가 어색하게 박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무덤덤하고 평온했다. 저녁 후 몇 년간 여러 일을 전전하다 이곳에 정착한 지도 벌써 2년째였다. 한때는 국가의 가장 은밀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던 특수요원이었지만 이제는 고작 동네 편의점의 야간 근무자이자 청소부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아저씨 정도로 여겼고 그는 그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평범함 속에서 익명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피냄새와 화약냄새 대신 그는 이제 막 구워낸 빵냄새나 갓 내린 커피향을 더 선호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마지막으로 담배꽁초 몇 개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려는 순간 익숙한 골목 안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아이들의 장난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내 욕설과 함께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굳이 나서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피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정의감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이 흐르고 있었다. 망설임은 찰나였다. 그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놓고 느릿하게.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골목 어귀로 향했다. 골목 안은 예상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4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한 여고생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허름하고 불량해 보였으며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여고생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책가방을 움켜쥔 채 벽에 바싹 붙어 있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야, 너 지금 장난하냐?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야. 내 오빠가 우리 돈 떼먹고 도망쳤으면 네가 대신 갚아야지. 흡, 아니에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불량배 중 가장 앞쪽에 선 남자가 팔짱을 끼고 비웃듯이 말했다. 그는 여고생의 턱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인간들이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비겁한 존재들. 민준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다가섰다.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불량배들은 자신들의 거친 행동에만 몰두한 채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민준은 불량배들이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혔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저들이 여고생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움직임을 계산했다. 과거 훈련의 잔재였다. 가장 뒤쪽에 있던 불량배가 여고생의 책가방을 잡아채려던 순간
민준의 손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불량배의 손목을 움켜쥐고 그대로 꺾었다. 으억, 짧은 비명과 함께 불량배는 손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준은 그가 미쳐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다른 불량배들은 뒤늦게 민준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들은 일제히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웬 낡은 조끼를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 이 아저씨 뭐야 꺼져.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소리쳤다. 그는 민준의 편의점 조끼를 훑어보며 비웃었다. 편의점 알바 아저씨가 영웅 놀이하고 싶냐? 주제 파악 좀 해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뒤에 있는 불량배의 팔을 놓지 않은 채였다. 제압당한 불량배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다른 2명의 불량배가 동시에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발차기를 날렸다. 민준은 민첩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는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발차기를 날린 불량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민준은 이어진 주먹 공격을 팔로 막아내고 막아낸 그 팔을 타고 올라가 상대방의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비틀었다. 또 다른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3명의 불량배가 제압당했다. 첫 번째 불량배는 손목이 꺾여 신음하고 있었고 2번째는 정강이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으며 3번째는 팔꿈치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이 모든 과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었다. 힘으로 제압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절을 노려 고통을 주어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는 그가 특수훈련에서 익혔던 기술의 극히 일부였다. 홀로 남은 마지막 불량배, 즉 처음 여고생의 턱을 잡았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경악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민준은 그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깔려 있었지만 그 어떤 위협적인 말보다 더 강력한 압박감을 주었다.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팔꿈치가 아니라 다리뼈가 부러질 거다. 그 남자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눈은 이미 완전히 풀려 있었다. 알았으니까 제발. 민준은 뒤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는 여고생에게 다가갔다. 여고생은 민준이 다가오자 더욱 몸을 웅크렸다. 괜찮니?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없었다. 그는 과거 작전에서 어린 인질들을 구출할 때 사용했던 톤이었다. 여고생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맑고 커다랬다. 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섬광처럼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 지수. 민준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여고생.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저를 어떻게 하세요?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가 박지수라니. 박지수라면 박지훈의 여동생 믿을 수 없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 박지훈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맑은 눈과 오똑한 콧날, 그리고 인매까지. 그는 지훈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어린 여동생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 속에 꼬마 아이가 이렇게 자랐단 말인가. 니오, 박지훈 형 동생이니 민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어렴풋이 기대감 같은 것도 엿보였다. 네, 오빠 이름이 박지훈인데. 민준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친한 동료이자 전우였던 박지훈. 언제나 쾌활하고 정의로웠던 남자. 그리고 그가 임무 중에 목숨을 잃었을 때 민준은 지훈의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었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연히 골목길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는 지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수는 이제 겨우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 그녀의 어깨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나는 김민준이다. 내 오빠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민준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내 오빠는 내게 가족과도 같았어. 네가 위험에 처한 걸 보니 그럴 수가 없었다. 지수는 민준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오빠의 동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어렴풋이 어린 시절 오빠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흐릿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량배들의 비명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들은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고 골목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민준은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지수에게 향해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민준은 부드럽게 말했다. 집에 데려다 줄게. 지수는 망설였다. 낯선 아저씨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의 동료라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다. 민준은 지수에게서 책가방을 넘겨받았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는 지수 옆에 나란히 서서 천천히 골목을 벗어났다. 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지만 도시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인연이 다시 빛을 찾아가는 길처럼 민준은 잊고 지내려 했던 과거가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거가 그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도. 골목을 벗어나 번화가로 향하는 길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지수의 옆에서 그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민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방금 겪은 일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는 듯했다. 민준은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난 세월의 간극이 너무나 컸다. 몇 분쯤 걸었을까?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정말 제 오빠랑 같이 일하셨던 분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게 떨렸다. 아직도 의심과 불안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훈이는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네가 이렇게 자랐을 줄은.
그의 시선이 지수의 얼굴에 머물렀다. 많이 닮았네. 지훈이랑. 지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오빠랑 무슨 일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오빠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부모님조차 오빠가 군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민주는 잠시 말을 골랐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지훈의 죽음 역시 베일에 쌓여 있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팀에서 같이 일했어. 그는 최대한 간결하고 모호하게 답했다.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지. 지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손에 든 민준의 손을 힐끗 보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들이랑 싸울 때. 민준은 피식 웃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손은 단련된 강철 같았고 불량배들의 어설픈 공격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걱정 마. 나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 때문이었을까. 지수의 표정은 조금 더 편안해졌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닳고 다른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민주는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 목걸이,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거 지훈이 목걸이지. 지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네, 아저씨가 어떻게 아세요? 민주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사실 지훈이가 나한테 부탁해서 사준 거였어. 내 생일 선물이라고. 너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나? 지훈이가 엄청 고민했었지. 네가 좋아할까 봐. 직접 너한테 못 전해주니까. 나중에 꼭 잘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그리움이 묻어났다. 지훈은 그 목걸이를 직접 지수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임무 중에 사망했다. 민주는 그 부탁을 잊지 않고 지훈의 부모님을 통해 지수에게 전달했었다. 하지만 워낙 어릴 때의 일이라 지수가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아,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오빠가 전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하고 다녔는데 아저씨가 그걸 아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섞였다. 이 아저씨가 정말 오빠의 동료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지훈과 김민준, 그리고 박지수의 연결고리였다. 잊혀졌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수의 경계심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오빠의 그림자를 느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훈의 죽음 이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지훈의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지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는 지훈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수를 만나게 되다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저 멀리서 다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골목을 벗어나 넓은 길로 접어들자마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다. 선팅된 창문 안에서 누군가 그들을 응시하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 느껴졌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차를 쳐다봤지만 이미 차는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저 차, 뭐지? 지수가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불량배들이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사주한 인물이 지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민주는 지수에게 가방을 돌려주었다. 밤길 위험하니까 이제 곧장 집으로 가.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훨씬 더 밝아져 있었다. 다음에 제가 꼭 식사 대접할게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 조심히 가. 지수는 민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종종 걸음으로 편의점 앞을 떠났다. 그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수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죄책감,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보호 본능. 지수가 떠난 후 민주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불량배들과 그리고 방금 그들을 스쳐 지나간 검은 세단이 맴돌았다. 불량배들이 지수에게 오빠가 돈을 떼먹고 도망쳤다고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박지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돈에 얽매일 만한 어떤 문제도 없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그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이면 졸음이 쏟아져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고 예민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되짚어 보았다. 불량배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리고 마지막 그 검은 세단까지. 민주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번호들을 하나씩 찾아보았다.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그는 박지훈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끊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박지훈의 여동생이 위험에 처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여보세요. 최 팀장님, 저 김민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민준의 전화에 상대방이 놀랐을 터였다. 민준은 특수부대를 떠난 후 모든 연락을 끊었었다. 민준이라고 네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묻어났다. 그는 민준을 아꼈던 상사 중 한 명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지훈 일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게 알아봐 주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 눈앞에서 지훈이 여동생이 불량배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최 팀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지훈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목소리에도 무거운 기운이 스쳤다. 지훈이 여동생 박지수 말인가? 그 아이가 왜 그런 자들과 엮였단 말이야.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들이 지훈이가 돈을 떼먹었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지훈이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리 없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알아봐야겠습니다. 최 팀장님, 제가 이 골목길에서 있었던 일과 그 불량배들의 인상착의를 알려드릴 테니 그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박지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최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면 심상치 않은 일이겠군. 내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연락 주마.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라. 네가 이 일을 떠난 이유를 잊지 마. 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평범한 삶은 산산조각났다. 이제 그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했다. 박지훈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여동생을 보호해야 했다. 그 시각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민준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강구. 지역 조폭 조직의 실세이자 불법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사진을 보며 비웃었다. 편의점 알바 피식. 고작 그런 허접한 녀석이 내 부하들을 건드렸단 말이지. 이강우는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말했다. 이 녀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라. 단순한 양아치가 아닌 것 같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인데. 이강우의 부하들은 민준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짧은 순간에 그들을 제압한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 같았다. 하지만 이강우는 그들의 보고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맹신하는 오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저 한낱 편의점 알바가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여튼 박지훈 그 자식은 죽어서도 골칫거리야. 그깟 마약 장부가 뭐라고.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이강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으르렁거렸다. 박지수 그 계집애도 마찬가지고. 그 장부를 찾기 전까지는 계속 괴롭혀라. 편의점 알바 따위가 나대봤자 얼마나 나대겠어. 그깟 시시한 정의감 놀이. 내가 박살 내주지. 이강우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규모를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할 씨앗이 될 터였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준의 일상은 더 이상 이전처럼 평온할 수 없었다. 지훈의 여동생 지수와의 재회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편의점의 불빛 아래 앉아 있어도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고 그의 귀는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다. 평범한 삶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전직 특수요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최 팀장에게 연락을 취한 후 민주는 지수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는 지수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불량배들의 위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약속 장소는 번화가 한복판의 작은 카페였다. 지수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지난번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민준이 다가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지난번의 충격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잘 지냈니? 혹시 그 사람들 또 나타나지는 않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때 아저씨가 나타난 이후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저씨가 얼마나 무섭게 노려봤으면 다들 도망을 쳤겠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근데 사실 아저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그 사람들이 왜 저를 괴롭혔는지 알 것 같아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얘기니? 그 사람들이 오빠 이름이랑 돈 이야기를 자꾸 했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몰래 오빠 유품을 뒤져봤어요. 오빠 방에 있던 낡은 상자 안에 이상한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뭔가 복잡한 서류들이랑
USB 같은 것도 있었고요. 다 무슨 암호 같은 글씨들이 써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위험한 내용 같아요. 오빠가 죽기 전부터 며칠 밤낮을 새워가면서 그 서류들을 정리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남긴 유품 속에 비밀스러운 파일이라니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지훈은 특수요원으로서 수많은 기밀 임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위험한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었다. 지수야, 그 파일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니?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섞였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다시 상자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파일들 때문에 오빠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저를 괴롭히는 거고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거렸다.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지훈이는 그런 일 때문에 죽지 않았어. 그는 임무 중에 영웅적으로 전사한 거야. 하지만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 파일들이 정말 중요한 정보라면 너희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민주는 지훈의 죽음이 임무 중 전사라고 했지만 사실 그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그는 지훈의 마지막 임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당시에는 그저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 팀장이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네가 말한 불량배들 신원 파악했다. 그놈들은 불개미파라고 불리는 조직의 하급 조직원들이더군. 그런데 그 뒤에 이강우라는 놈이 있어.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경고음이 섞여 있었다. 이강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신흥 조폭 보스인데 단순한 조폭이 아니야. 마약 밀매, 불법 도박, 그리고 정치권 로비까지 손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강우는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마약 조직과 연관이 있어.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지훈의 죽음과 마약 조직, 그리고 이강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럼 지훈이가 추적하던 마약 조직이 이강우와 연관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훈이는 마지막 임무에서 뭔가 거대한 마약 밀매 조직의 실체를 파고들고 있었어. 그가 죽고 나서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 상부에서는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려고 했고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네가 말한 지수에게 있는 파일, 그게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모으던 증거 자료일 수도 있어. 지수에게 그 파일을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전해라. 그리고 너도 조심해. 이강우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정보 감사합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지수는 민준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수야, 내 말이 맞았어. 네 오빠는 단순한 돈 문제로 엮인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파일들은 정말 중요해. 네 오빠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마약 조직과 관련된 증거일 수도 있어.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 조직의 보스가 이강우라는 사람인데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그들이 지금 그 파일들을 찾으려고 널 노리는 거야.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빠의 죽음이 단순한 임무 중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이라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오빠가 살해당한 걸까요? 민주는 지수를 품에 안았다.
아니야. 지수야,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아저씨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내 오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그 파일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돼.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아무에게도 그 존재를 알리지 마. 당분간은 혼자 다니지 말고 누구에게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아저씨한테 연락해야 해. 알겠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박지훈의 죽음, 그리고 그의 여동생을 노리는 이강우의 존재. 민주는 자신의 오랜 은둔 생활을 끝내고 다시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날 밤 민주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적한 뒷골목에 허름한 모텔에 투숙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랜만에 다시 느껴보는 긴장감, 그리고 분노. 그는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그는 단순한 편의점 알바가 아니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훈련받은 특수요원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옷가지 몇 벌과 함께 그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나이프가 있었다. 그리고 한때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권총과 같은 무기들의 흔적도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쉬었던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그의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민첩했다. 한편 이강우는 민준의 존재를 심상치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민준의 과거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부하들은 민준이 한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박지훈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까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 부하들을 제압했군. 이강우는 민준의 사진을 벽에 던지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고작 일가에 전직 군인이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건방진 놈. 내 사업에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 제거할 수 있어. 이강우는 민준을 얕잡아 보았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민준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시시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민준의 행동이 그저 정의감 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막대한 조직 앞에서 한낱 개인은 무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오만함에 눈이 멀어 있었다. 이강우는 부하들에게 지수를 계속 감시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파일들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강우는 민준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도발하고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란 듯이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민준은 밤늦게까지 최 팀장과 주고받은 정보들을 정리했다. 박지훈의 죽음, 마약 조직, 그리고 이강우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단서들을 조합하며 이강우의 약점과 마약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박지훈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지수를 보호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민준의 눈은 잠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오랜만에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민준은 편의점 근무와 밤샘 훈련을 병행하며 자신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있었다. 그의 몸은 오랜 휴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민하게 반응했고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지수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그녀의 안전을 확인했고 최 팀장으로부터 이강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어냈다. 이강우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의 수장이었으며 그의 사업은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불법 자금 세탁, 심지어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얽혀 있었다. 박지훈이 추적하던 것은 단순한 마약 조직이 아닌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편의점에서 평소처럼 음료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낡은 오토바이 몇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자들은 하나같이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민준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민준은 그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는지 직감했다. 이강우였다. 불량배들은 대여섯 명 정도였다. 그들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진열된 상품들을 발로 차고 쓰러뜨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 과자 봉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야, 김민준이 누구야 나오라고 해. 어제 동네 골목에서 우리 애들 건드린 놈이 너냐?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는 민준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팔뚝에는 커다란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손님, 여기는 편의점입니다. 난동을 부리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용문신을 한 남자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경찰 피식, 고작 편의점 알바 따위가 경찰 나부랭이를 들먹여. 너 어제 우리 애들 손목 꺾고 다리 걷어찬 놈 맞지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건가? 깡다구가 제법이네. 근데 여기는 골목길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어제 그 약골들이 아니거든. 그가 손짓하자 다른 불량배들이 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카운터 뒤에 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싸움을 피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것은 그가 이강우의 조직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할수록 그의 방역은 더욱 강력할 것이었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나가라. 더 이상의 피해는 원치 않는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다. 용문신 남자가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리치며 위협했다. 하하하, 이 아저씨 웃기네. 끝까지 허세 부리다가 제대로 쳐맞고 후회하지 마라. 야, 저 새끼 제대로 손봐줘라. 다시는 남의 일에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불량배들이 동시에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번쩍였다. 민준은 몸을 숙여 첫 번째 쇠파이프 공격을 피했다. 그는 허리를 돌려 몸을 틀며 두 번째 몽둥이 공격을 손으로 막아냈다. 그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몽둥이를 잡아채고 그대로 휘둘러 다른 불량배의 다리를 걸었다. 쿵, 남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민준은 잡고 있던 몽둥이를 그대로 던져 다른 불량배의 팔을 맞췄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남자는 몽둥이를 놓쳤다. 민준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쓰러진 불량배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다. 그는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불량배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게 무슨 용문신 남자가 당황한 듯 소리쳤다. 그는 민준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 마치 훈련받은 특수 요원 같았다. 민준은 방패로 사용하던 남자를 그대로 던져 다른 불량배와 부딪히게 했다. 쾅!
2명의 불량배가 동시에 바닥에 나뒹굴었다. 민주는 남은 불량배들에게 재빨리 다가갔다. 그는 한 명의 턱을 정확히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다른 한 명의 무릎을 걷어찼다. 이으악,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용문신 남자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 죽여버리겠어. 민준은 그의 공격을 침착하게 피했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민준은 남자의 팔목을 잡고 쇠파이프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 쇠파이프를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남자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민준은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컥!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기었다. 모든 상황은 불과 몇 분 만에 종료되었다. 편의점 안은 박살이 나 있었지만 민주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불량배들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분노 대신 순수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이강우에게 전화해라.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더 이상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만약 또다시 내 주변 사람들이나 지수를 건드린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용문신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준의 경고가 허허니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졌다. 민준은 바닥에 널브러진 불량배들을 뒤로 한 채 카운터로 돌아왔다. 편의점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계산대 위에 놓인 전화기는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는 이미 글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이강우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이강우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신복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했다. 보스, 그 녀석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부하들이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 당했습니다.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이강우는 충격과 함께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고작 편의점 알바라고 무시했던 남자가 자신의 부하들을 한순간에 제압하다니. 그는 민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젠장 그 새끼가 진짜 특수부대 출신인가 보군. 이강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겨우 개인의 무력 따위로 내 조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건방진 놈, 당장 그놈의 모든 정보를 다시 캐와. 그리고 박지수, 그 계집애도 계속 감시해. 그 장부를 반드시 찾아야 해. 그 장부만 없으면 아무 증거도 남지 않으니까. 그는 격렬하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하급 조직원을 보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우는 자신의 더러운 손을 직접 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김전무를 불렀다. 김전무는 과거부터 이강우의 모든 더러운 사업을 관리해왔던 인물로 법망을 피하는데 능숙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다. 김전무, 그 편의점 알바놈. 어떻게든 처리해. 조용히. 그리고 깨끗하게.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 박지수, 그 계집애도 신경 써.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가져와.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강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전무는 고개를 숙였다. 예, 보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까짓 퇴물 군인 따위 조직의 명예를 걸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민준을 여전히 하찮게 여겼다. 이강우의 오만함은 그의 부하들에게까지 전염되어 있었다. 한편 지수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민준이 자신을 보호해준 이후로 불량배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오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민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오빠의 유품 상자 속에 든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비춰가며 파일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복잡한 숫자와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리고 외국어로 된 문서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중요성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파일들 속에서 그녀는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다른 수첩이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빠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을 민준 형에게 전해줘. 그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알 수 없는 좌표와 함께 새벽빛 광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새벽빛 광산 오빠는 왜 이런 것을 남겼을까? 그녀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수첩이 오빠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민준은 편의점의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수였다. 아저씨,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오빠 유품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요. 아저씨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지수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찾은 모양이었다. 그는 곧바로 지수에게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강우의 다음 수는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고. 그리고 지수가 찾은 그 단서가 어쩌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민준의 눈빛은 비장했다. 지수와 다시 만나기로 한 민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새벽빛 광산. 박지훈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이름이었다. 민준은 지수가 알려준 수첩 속 단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강우의 조직이 지훈의 파일들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그는 편의점을 잠시 비워두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지수는 민준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불안한 기색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지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무슨 일 있었니? 표정이 왜 그래? 그게 아저씨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수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녀는 수첩을 민준에게 건넸다. 오빠 유품 상자에서 찾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저씨 이름이랑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어요. 민준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낡고 다른 수첩 안에는 지훈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글씨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 암호 같은 내용들이었다. 민준은 페이지를 넘겨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지수의 말대로 박지훈의 필체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을 민준 형에게 전해줘. 그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N37 the XX 이 127대 EXX 와 같은 좌표와 함께 새벽빛 광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좌표는 분명 한국 어딘가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것은 지훈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지우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민준에게 맡기려 했다. 이게 지훈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군.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의 눈빛에는 지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새벽빛 광산, 여기가 어딘지 알아봐야겠어.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주변을 훑어보다가 민준과 지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지수야, 아무 말 말고 나를 따라.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고 테이블 아래로 수첩을 밀어 넣었다. 그는 몸을 돌려 남자들에게서 시선을 돌린 채 지수를 데리고 카페 뒷문으로 향했다. 남자들은 민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저기 있다 잡아. 그들은 소리치며 민준과 지수를 쫓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수를 이끌고 카페 뒷골목으로 빠져나왔다. 골목은 좁고 복잡했다. 민준은 지수의 손을 잡고 능숙하게 골목길을 가로질렀다. 그는 지수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녀의 속도에 맞춰 뛰었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쫓아왔다. 젠장 놓치지 마 보스께서 반드시 잡으라고 하셨다.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민준은 지수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힘내. 곧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 그는 지수를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쪽으로 향했다.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면 남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예상보다 더 집요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민준과 지수를 쫓아왔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민준은 지수를 이끌고 큰 길가로 나섰다. 지나가던 택시 한 대를 발견한 민준은 손을 흔들어 세웠다. 여기요, 잠깐만요. 택시가 멈춰 서자. 민준은 지수를 먼저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뒤따라 택시에 올라탔다. 빨리 가주세요. 아무데나요. 택시기사는 놀란 듯 그들을 쳐다봤지만 민준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긴급함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택시는 쏜살같이 도로를 가로질렀다. 뒤따라오던 남자들은 멀어지는 택시를 보며 이를 갈았다. 젠장 놓쳤어. 택시 안에서 지수는 숨을 헐떡였다. 아저씨, 저 사람들이 왜? 이강구가 보낸 놈들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 그리고 오빠가 남긴 그 수첩을 찾으려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강우는 이제 지수를 직접 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린 뒤 사람들이 드문 한적한 주택가에 내렸다. 민준은 지수를 데리고 자신의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민준이 특수부대에서 나왔을 때 잠시 몸을 의탁했던 곳이었다. 민준은 그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는 최 팀장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 팀장은 민준의 연락을 받고 이곳으로 먼저 와 있었다. 민준아, 지수야, 괜찮냐? 이강우 놈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최 팀장은 놀란 듯 그들을 맞이했다. 민준은 지수를 안심시킨 뒤 최 팀장에게 지수가 찾은 수첩을 건넸다. 팀장님, 지훈이가 남긴 겁니다. 새벽빛 광산이라는 이름과 좌표가 적혀 있습니다. 최 팀장은 수첩을 받아들고 신중하게 살폈다. 새벽빛 광산이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마약 조직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좌표를 확인해보고 새벽빛 광산이라는 곳이 어딘지 알아볼게. 하지만 민준아,
이제부터는 더욱 위험해질 거다. 이강우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세력이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혼자가 아닙니다. 팀장님, 제게는 지수도 있고 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훈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 지수를 보호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최 팀장은 민준의 결연한 의지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은 지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 한쪽 구석에 가니 침대를 마련해 주었다. 지수는 불안한 듯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민준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이강우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최 팀장은 다른 방에서 새벽빛 광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 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새벽빛 광산에 대해 알아냈다. 폐광된 지 수십 년 된 오래된 광산인데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외진 곳에 있어.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곳이 이강우의 마약 제조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는 거야.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마약 제조 공장이라니. 그럼 지훈이가 그곳을 알아내고 잠입하려 했던 거군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 지훈이가 그곳에서 어떤 자료를 얻으려 했거나 혹은 직접 내부로 침투하려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이강우 조직과 부딪혔을 수도 있고. 최 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민준의 눈빛에서 강렬한 분노가 타올랐다. 지훈의 죽음이 단지 임무 중 전사가 아니라 이강우의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강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팀장님, 제가 직접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진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민준아. 그곳은 위험하다. 이강우의 주력 거점이야. 무장한 경비원들이 득실거릴 거야.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 최 팀장이 그를 말렸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훈이가 제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민준의 눈은 굳건했다. 최 팀장은 민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럼 나도 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마. 하지만 무턱대고 돌진하지 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움직여야 해. 이강우는 절대 내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그때 지수가 잠에서 깨어나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아저씨, 새벽빛 광산이요. 오빠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은 지수를 품에 안았다. 아니야, 지수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아저씨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넌 여기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어. 절대 이 문 밖으로 나가지 마. 알겠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자신도 알고 싶었다. 그리고 민준을 돕고 싶었다. 민준은 최 팀장과 함께 새벽빛 광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광산의 구조, 경비 인력, 내부 동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했다. 그는 다시 과거의 특수요원 김민준으로 돌아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강우의 마약 제조 공장을 박살내고 박지훈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리고 지수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 새벽빛 광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민준은 최 팀장이 제공한 지도와 첩보를 바탕으로 광산의 지형과 경비 시스템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렸다.
광산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으며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와 움직임 감지 센서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강구가 이곳을 마약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사실이라면 이곳은 단순한 폐광이 아니라 요새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 팀장은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민준에게 필요한 장비와 정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또한 민준은 과거 특수부대 시절 함께했던 동료 중 한 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뛰어난 저격수이자 정보 분석가였다. 준호는 민준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응했다. 지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에게도 중요한 일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민준과 준호는 새벽빛 광산 근처에 도착했다. 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두고 민준은 검은색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준호는 고성능 망원경으로 광산 입구를 살피며 주변의 경비 인력을 파악했다. 민준형, 정문 경비원 셋, 후문 경비원 둘, 그리고 곳곳에 무장한 보초들이 보입니다. 내부에도 인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산 입구와 주요 지점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적외선 감지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민준의 이어폰으로 들려왔다. 알았다. 정면 돌파는 무리겠군. 우리는 후문 쪽으로 우회한다. 네가 저격 위치를 잡고 날 엄호해줘. 최대한 소리 없이 침투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어둠과 지형을 이용해 경비원들의 눈을 피했다. 민준은 폐광된 지 오래된 광산의 후미진 곳에 있는 작은 환풍구를 발견했다. 오래된 철제 덮개는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준호야, 환풍구 쪽에 경비원 하나, 움직임 감지 센서는 없나? 민준이 물었다. 환풍구 쪽은 사각지대입니다. 센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한 명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준호가 경고했다. 민준은 몸을 숨기고 경비원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경비원이 환풍구의 등을 돌리고 지나가는 순간 민준은 마치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그는 경비원의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질식시켰다. 경비원은 저항할 틈도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민준은 그의 몸을 수풀 속에 숨기고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다. 그는 환풍구를 통해 광산 내부로 침투했다. 환풍구는 좁고 길게 이어져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얼마 후 환풍구 끝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환풍구를 빠져나와 광산 내부로 진입했다. 광산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였다. 곳곳에 대형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이 마약 제조 공장이라는 최 팀장의 말이 사실이었다. 민준은 벽에 기대어 내부를 살폈다. 무장한 경비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몇몇 작업자들은 정체불명의 물질들을 혼합하고 있었다. 준호야, 내부 경비 인원 최소 10명 이상 주요 통로에 집중되어 있어. 작업자들도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준이 보고했다. 알겠습니다. 형, 최대한 지원 사격 준비하겠습니다. 목표는 이강우와 박지훈의 파일입니다. 불필요한 교전은 피하십시오. 준호가 말했다.
민주는 광산 내부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최단 동선을 파악했다. 그의 목표는 이강우를 생포하고 박지훈이 남긴 파일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깊숙이 침투했다. 폐광의 복잡한 통로들은 그의 움직임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얼마쯤 지났을까? 민주는 광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철문 앞에는 2명의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타이밍을 기다렸다. 경비원들이 서로 대화하며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민주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한 경비원의 목을 칼로 베고 다른 경비원의 머리를 권총으로 가격했다. 2 경비원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민주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권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이강구가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들 한가운데에는 박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박지훈 놈이 죽기 전까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내 정보를 캐고 다녔을 줄이야. 이강구가 비웃듯이 말했다. 결국 이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파일들만 남기고 죽었지만 말이야. 박지수, 그 계집애도 쓸데없이 저걸 움켜쥐고 있더군. 다 태워버려. 증거는 완벽하게 없애야 해. 이강우가 손짓하자 부하 중 한 명이 파일들을 들고 소각로로 향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파일들이 박지훈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증거 자료였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멈춰라.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이강우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서렸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민준은 이강우를 향해 권총을 겨눴다. 내 놈의 더러운 손으로 지훈이의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마라. 내 놈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강우는 비웃었다. 고작 권총 한 자루로 내 조직을 상대하겠다고 혼자서 웃기는군. 이 주변에는 수십 명의 내 부하들이 있다. 내 놈은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그가 손을 치켜들자 부하들이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준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권총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부하의 어깨를 쏘고 다른 부하의 다리를 걷어찼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과 비명이 난무했다. 민준은 숙련된 특수요원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했다. 그는 권총을 이용해 부하들을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만손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는 파일들을 향해 달려드는 부하들을 막아섰다. 준호야, 지원 사격 파일들을 불태우려는 놈들이 있다. 민준이 소리쳤다. 건물 밖에서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파일들을 들고 있던 부하의 어깨가 뚫리며 그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다. 준호가 민준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의 저격은 정확했다. 이강우는 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강한 저항에 당황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 개자식 내놈이 감히 내 사업을 망치려 들어 죽어라. 이강우는 민준에게 총을 난사했다. 민준은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다. 그는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이강우의 부하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부하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허점을 노렸다. 그때
민주는 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던 테이블 아래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아마도 지훈이 남긴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금고 쪽으로 이동했다. 금고 저놈이 금고를 노리고 있다마가 이강우가 소리쳤다. 부하들이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준은 금고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는 금고를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뒤에서는 총알이 빗발쳤고 부하들의 주먹이 날아왔다.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 지훈이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민준은 비밀번호를 유추해냈다. 그것은 지훈의 생일과 지수의 생일이었다. 날깍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금고 안에 들어있는 USB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강우가 민준의 뒤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총을 든 채 민준의 머리에 겨눴다. 끝이다. 김민준, 감히 내 것을 빼앗으려 해. 내 놈은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민준은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이강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USB를 꽉 움켜쥐었다. 내 놈이 죽게 될 것이다. 이강우, 내 놈의 죄는 너무나 크다. 이강우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이강우의 팔에 총알이 박혔다. 이강우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준호의 저격이었다. 그는 이강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가쇠를 당겼다. 민준은 이강우의 권총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이강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이강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 놈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박지훈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수는 이제 내 놈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최 팀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 분명했다. 이강우의 부하들은 경찰의 출현에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강우를 끌고 광산 밖으로 향했다. 광산 밖에는 경찰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김민준, 이강우 검거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경찰들이 이강우를 제압했다. 민준은 손에 든 USB를 최 팀장에게 건넸다. 이것이 박지훈이 남긴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강우의 모든 범죄가 여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최 팀장은 USB를 받아들고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다. 민준아, 정말 대단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민준은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보았다. 이강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 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새벽빛 광산에서의 대결은 김민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강우와 그의 조직은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박지훈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마약 관련 증거들은 안전하게 회수되었다. 민준은 지훈의 USB를 최 팀장에게 넘겨주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바로 박지훈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그리고 지수의 미래였다. 광산에서 돌아온 민준은 최 팀장의 사무실에서 지수를 만났다. 지수는 민준의 얼굴에 난 상처들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수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강우는 잡혔고 너를 괴롭힐 일은 없을 거야. 내 오빠의 명예도 되찾을 수 있을 거고. 최 팀장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네가 넘겨준 USB 덕분에 이강우 조직의 모든 실체가 드러났다. 마약 밀매, 불법 자금 세탁, 심지어 정치권 인사들과의 유착관계까지 아주 큰 사건이 될 거다. 그리고 박지훈의 마지막 임무 파일도 확인했다. 지훈이는 이강우 조직의 마약 제조 공장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하려 잠입했었어. 그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교전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더군. 그의 죽음은 순직으로 처리될 거고 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될 거야. 진정한 영웅으로 기록될 거다. 민주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가시는 듯했다. 지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다. 지수는 민준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오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민준은 지수를 품에 안았다. 천만에, 지수야. 이건 내가 지훈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너를 지키는 것도 내게는 중요한 일이었어. 며칠 후 이강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다. 관련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구속되었고 이강우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새벽빛 광산은 폐쇄되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도시는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민주는 다시 편의점 알바의 삶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섰다. 그녀는 교복 대신 밝은 색의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져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쳤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지수야, 어쩐 일이야? 학교 안 가고. 민준은 반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저 이제 학교 방학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께 드릴 게 있어서요. 지수는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아저씨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하다는 표시로요. 민준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직접 짠 듯한 따뜻한 목도리와 작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지수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목도리. 네가 직접 짠 거니? 민준은 목도리를 만져보며 미소 지었다. 네 아저씨께 드리고 싶어서 밤새도록 짰어요. 지수는 수줍게 웃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제 오빠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저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주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자 그의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남긴 소중한 존재인 지수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지수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로 지수는 종종 민준의 편의점을 찾아왔다. 숙제를 하러 오기도 하고 민준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기도 했다. 민준은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을 보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다. 지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민준을 친오빠처럼 따랐고, 민준은 지수를 친동생처럼 아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은인과 피구조자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이름 없는 편의점 알바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영웅이었고, 잃어버린 인연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울림을 선사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독자 여러분, 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골목길에서 여고생을 협박하던 불량배, 그녀의 오빠가 도착하자 모두 도망쳤다는 한 문장의 제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김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깊은 내면과 용기, 그리고 잃어버린 인연의 소중함을 담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비범한 연궁, 그리고 정의를 향한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강인함과 따뜻한 유대감의 가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